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시사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한정현입니다. 이번 주 채널A와 동아일보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의 키워드 8개를 추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총파업을 논의합니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예고한 20일 의료 총파업 시작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전국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선처는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장 환자들의 불편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16일 만인 어제 누적 관객 수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건국전쟁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의 관람 인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국힘 속도전입니다. 이번 주 40총선 단수 공천 후보자 발표를 이어오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는 영남권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윤심 논란을 지우며 공천 교통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도 의정부를 방문하는 등 수도권 표심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율학습 선생님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의정부 사세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선생님이셨어요. 하여튼 그대로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노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는 경기 북부 의정부를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이 북적인 시장에서 고등학교 은사를 만나는 뜻밖의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봤습니다.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수도권, 네. 특히 이제 경기 지역을 굉장히 아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의정부 방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경기 분도론 이거를 이제 본격적인 이슈화를 시도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가 이제 지금 현재 하나로 묶여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남도와 북도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사실은 경기 북도가 된다면 그 중심은 바로 이제 의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2청사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의정부, 동두천 여기가 이제 하나의 중심 지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에 일단 그 서울 편입론, 즉 메가 서울론 플러스에다가 이제 경기 분도론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지금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미인데 물론 뭐 예. 충돌한 지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이 비전을 보여주는 거 이건 선거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거든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도 보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열세 지역인 경기 지역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경기 지역을 방문하고 또 방문하면 꼭 가는 곳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네. 그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팬덤 현상을 지금 확인하는 또 이것이 하나의 또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 지역까지 퍼지는 뭐 그런 효과를 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있는 후보들 그 지금 여기에 뭐 지금 좀 나왔습니다만은 주변에 여기에 출마하는 후보들 네네. 그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잠시 언급하신 것처럼요. 의정부는 경기 분도가 될 경우 도청 소재지로 유력한 곳인데 바로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기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목련이 피는 4월이 되면 이곳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과 주거의 중심으로 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경기 분도 이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주도해오던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여기에서 경기 분도를 띄운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김포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 서울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정책이 단순히 어떤 즉흥적 이번 총선을 위한 즉흥적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토를 합리적으로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재배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국토는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거든요. 거의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다시피. 그런데 그동안 국토가 합리적으로 재배치된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세종시 정도만 생각이 나지 거의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였는데 특히 경기도 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이 너무나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놓고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그다음에 네. 특히 의정부 같은 곳은 경기 북도가 될 경우에 오히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역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집권 여당이니까 할 수 있고 집권 여당이니까 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민심에 공을 들이는 사이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수 공천 지역 중에 주목받고 있는 인천 계양을 사실상 명륜대전이 입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예. 이재명 대표도 이미 면접을 본 상태고 원희룡 전 장관은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후보들이 또 나올 수도 있죠.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보니까 두 사람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이고 원희룡 전 장관 도전자 입장이니까 누가 더 민심을 잘 얻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두 사람이 격돌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또 사법 리스크로 공격을 하겠죠.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이게 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는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또 이 인천 계양을에서 보면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걸 뭐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첫 여기가 이제 전혀 낯선 곳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접전이 예상되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된 쪽은 원희룡 전 장관 쪽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유동규 전 이 본부장이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하면서 출마를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자유통일당은 의석이 없고 직전 선거에서 표를 별로 얻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기준에 못 미달해서 아마 지역에서 뭐 TV 토론 같은 게 열리면 여기에는 못 나갈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완주 의지에도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도 자기가 역할은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과거 뭐 이정희 전 대표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놨다. 그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이 대장동 재판에서 보고 듣고 말했던 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내가 계양 골목, 그 계양이 크지 않으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자 누가 곤혹스러울 것인가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상당히 그 중반에 이 엎치락 뒤치락 100m를 차이에 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실이. 자 여기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경우에 그 한 4, 5%, 3, 4%의 오감. 과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누구 표를 더 잠식할 것이냐. 이건 네. 유권자들의 판단이지만 아무래도 제 개인적 견해로는 원희룡 전 장관을 공격하는 일은 없고 거의 대부분을 이재명 대표 공격에 할애를 할 경우에 자 누가 좀 힘들어질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 언급되는 인물들이 인천과 경기 지역에 대거 배치가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선거가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그다음에 일단 지역구 후보로서 나온다고 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건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명확히 하는 의미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로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했고 또 이번 선거에도 이제 본인이 개항을 해 출마해서 당 대표직을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지역에는 이재명 이슈를 좀 띄우겠다. 그래서 일단 상대 후보를 제압하겠다. 이런 전략 같습니다. 즉 이재명 벨트, 이 반 이재명 벨트를 지금 개항을로부터 시작해서 쭉 만들어서 형성하겠다. 뭐 그런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의 고민은 거기 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법원에서 재판을 좀 안 나오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지만 결국 재판에 나와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재판, 이 선거 중에도 계속 사법적인 어떤 문제가 이슈화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앞으로 거치 문제가 지금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에 따라 상당히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계속 추락할 경우에 당 대표직이든 후보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어떤 이런 전략은 일단 동시에 경기 지역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 이재명 이슈를 띄우는 데는 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관이 단수 공천 외에도 22개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자,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어떻게 볼 수 있? 첫 번째 구자룡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제 뉴키즈에 속하고 한동훈 이 대표 비대위원장의 어떤 복심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후보거든요. 여기에 정미경 의원 재선에 전에 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지만 초선이지만 당 지도부를 했습니다. 네. 자, 쟁쟁한 저 세 사람을 경선을 붙인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측근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장동혁 의원이 누굽니까? 초선이지만 사무총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도 경선 붙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남 홍성 예산 강승규 전 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산 출신이라고 수석 지낸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배려 안 하겠다. 홍문표 의원도 3선에서 4선을 노리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22개 지역구 중에서 대표적인 데를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공천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를 뭔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상당히 그런 의미들을 둬서 시그니처형 경선을 이번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과연 이제 저게요. 좀 확산이 되면서 사실 민주주의 정당의 어떤 그 지역구 의원 선출이라든가 나아가 대선이라든가 경선이 만든 거예요. 경선, 네. 선거는 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고 떳떳하게 이렇게 서로 맞부딪혔을 경우에 공약도 보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컨벤션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단수공천. 지금 분위기가요. 단수공천 안 받으면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인가?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경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당, 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 박상규 의원 말씀대로 이제 뭐 경선이 특정인에게 치우치거나 배려를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네네. 공천 과정에서 지금까지 큰 잡음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태호 의원, 조혜지 의원, 뭐 하태경 의원 같이 다선 의원들이 자신이 쭉 그 맹주 노릇을 했던 그 지역구 내놓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갖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 하겠다. 컷오프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보수당이 지금처럼 공천에 있어서 잡음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특히 집권 여당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뭐 옛날에 뭐 들고 나르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잡음이 없이 집권 여당이 조용하게 넘어가는가?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요. 그만큼 그 집권 여당이지만 위기의식이 있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 네. 잘못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정권 잡은 게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비대위원장의 지도력이 뛰어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정교한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최측근들이 오히려
먼저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고 먼저 불이익을 갖다 입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다수당이고 제1당인 야당과는 너무 비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차이가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성패는 바로 텃밭인 영남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단수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체로 오늘 뭐 공천된 걸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다 단수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몇몇 분 빼고는. 그래서 아까 박상기 의원이 경선을 했으면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현역 의원들이 뭐 잘해서 단수 공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경선을 통해서 새로운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어쨌든 경선하다 보면 현역에 있는 사람들도 새롭게 뭔가 본인이 반성할 게 있나 이런 것도 돌아보게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오랫동안 물론 여기 오래 한 사람도 없고 처음으로 초선하고 이제 두 번째 도전한 분도 계시지만 그런 네.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보니까 이제 이 오늘 발표된 내용만 보면 대체 현역 의원들이 많고 눈에 띄는 사람은 이상민 그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 넘어간 분 그분도 당수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어쨌든 경쟁자들에게 좀 더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자신의 지역구 상점 주인에게 돈 봉투를 받는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은 바로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정치 공작은 이건 없어져야 된다. 면접 보기 전날 공천이 결정하는 중요한 요 시기에 이런 거를 터뜨리고 막타도화를 하는 것은 앞으로 선진 정치로 가는데 용납돼서는 안 될 문제로 다시. 변명이 가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뭘로 주머니에 쑤시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줍니까? 사양하는 척 하더니 주머니에 집어넣더군요. 이거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후한무치 적반하장이 국힘의 종특입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짜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면 용납하지 않겠다면서도 중요한 건 사실관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논란 역시 한동훈 위원장 앞에 놓인 큰 과제로 보이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풀어갈까요? 일단 뭐 정우택 의원이 만약에 사실관계에서 본인이 수사한 게 된다면 저는 지금 일단 경선 지역으로 발표는 됐습니다. 예. 된다면 뭐 이거는 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 참 말이 맞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될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돌려줬다는 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돈 봉투의 원래 원조는 누구죠? 거기, 오빠 거기는 해야 돼. 거기 줘야 돼. 너 2개 줬어. 라고 하는 게 다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 이재명 대표님, 그분들은 그러면 제명하셨나요? 그분들에게는 그냥 책임을 지셨나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윤관석 의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당내에서 이 돈 봉투 많은 이 관련된 의원들 지금 누구 하나 지금 당내에서 처벌이라도 했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먼저 우선 하시는 게 당연히 정우택 의원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자, 본인이 하신 말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제명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본인 당에 있는 것부터 우선 하시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2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좀 긴장이 좀 민주당으로서는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오차범위 내의 접전, 저게 이제 파란 게 위에 가느냐, 빨간 게 위에 가느냐는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뭐 앞으로도 50여일 남은 선거에서 저렇게 뭐 엎치락뒤치락 계속 할 겁니다. 문제는 추세가 이제 바뀐다는 게 좀 걱정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면 네. 차이도 작잖아요.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물론 또 꺾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적인 하락이 있었다는 것이 좀 걱정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잡음의 유무 아니었겠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그 갈등과 잡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거져 나왔던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난리를 쳤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데 곧바로 이제 인정하고 그 공로도 인정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무성 메시지가 나오니까 하루 만에 그 뭐 또 이렇게 뭐 당을 위해 승복하겠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잡음이 그다지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임종석 전 의원을 둘러싸고 지금 파열음이 터져 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례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일일이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또586 후보들도 그렇고 또 돈봉투 의원들에게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은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니까 이게 뭔가 좀 다 찜찜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마포 갑의 노웅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아니 뭐 이재명 대표님 같은 분도 다 이렇게 검찰 탄압을 받고 선거를 나가신다는데 나 정도가 왜 못 나가겠느냐. 나도 비슷하니까 나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는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저 추세는 민주당은 뭔가 계속 파열음이 들리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공천 잡음이 아직까지는 안 들리는 그 차이가 일단은 저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 그 포인트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정당 지지도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늘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정도는 저 보시면요. 평행선이잖아요. 네. 3636, 3437, 3231, 2933. 약속이나 한 듯이 정말 평행선입니다. 무슨 천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대를 돌파하고 적어도 이 과반까지는 아니더라도 5자를 보는 게 의미가 있지 30%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윤 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졸업생 중 한 명이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분명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우리 뒤에서 누구나 죽지요. 저와 생색내지 말고 우리 뒤에서 누구나 죽지요. 생색내지 말고 네, 자, 해당 졸업생이 녹색정의당 또 대변인이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경호처는 연이은 정치 테러를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과잉 경호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잉 경호죠. 저는 이게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녹색 정의당 대변인이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저 자리에 정의당 대변인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저 자리는 졸업생으로 앉은 거고 졸업식에서 본인이 졸업생이 이제 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걸 경호를 저렇게 지난번에도 강성희 의원 사건 때 논란이 좀 됐습니다만 경호원들이 저렇게 끌어내서 사지를 들고 밖으로 끌어내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리고 뭐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에 가까이라도 있었죠. 저 학생은 지금 대통령하고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럼 저 학생이 무슨 뭐 물리력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너그럽게 차라리 그냥 놔두세요. 얘기하라고 다 들어봅시다. 라고 듣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대통령이 돋보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졸업식에 졸업생들 앉아있고 또 뭐 가족들 다 와 있을 텐데 저런 모습이 또 연출되니까 경호가 너무 과잉된 건 아닌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면 조용히 얘기해서 데리고 나가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맞지 강압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난번도 그렇고.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경호를 할 때 물론 필요해서 대통령이 참여한 행사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나는 게 좋게 안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하는 과정을 좀 더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당 공천과 또 대통령 경호 관련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돈을 봉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컷오프 시킬 수도 있습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검찰공화국의 지금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정치 탄압받고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 동네 의원들 후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근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수사와 재판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상 불출마를 타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우선 노웅래 의원 본인은 뭐 일체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법원에다가 받았다라고 가서 다 시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무슨 정치 탄압 이야기를 하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말 바꾼 것부터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지 저렇게 국민들 앞에는 하나도 안 받았다고 그랬다가 재판정 가서는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그런 분이 또 공천을 받고 출마하겠다? 저는 이게 앞뒤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왜 사건이 났을 때 물어보지 않고 하필 지금 물어봤을까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돈봉투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이 발생한 사건이고 이미 재판도 진행되고 이미 판결도 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돈봉투에 대해서 묻는다? 저는 이거야말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공천 신청하지 마라. 공천 안 주겠다. 이런 메시지로 이제 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들 입장은 그럴 겁니다. 아니 나는 뭐 돈봉투 한 100만 원 받았는데 본인은 지금 어떤가라는 것들이 다들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참 딜레마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혐의로 매일 재판장에 가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 기준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이재명 대표가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다 공천 기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마 전화 받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 봉투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공천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본인은 공천 주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노웅래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지금 정치검찰의 탄압을 받는데 본인은 되고 나는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나는 그럼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수긍하는 의원이 상당히 없을 거예요. 네, 당장 노웅래 의원도요. 이 대표와 동병상련을 강조를 하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비명계에서는 똑같이 재판받는 이 대표가 불출마를 압박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안 했다잖아요. 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 인터뷰에 나온 내용 보면 예.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냐,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대표는 그 당시에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상황을.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대표 입장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뭐 돈을 받았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전화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뭐 상황을 알아야 뭘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물론 본인이 공천에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치 탄압인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현상 파악을 위해 전화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금 양측 다 얘기하고 있고요. 전화 받은 분들도 잘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고 뭐 어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본인이 뭐 대표였다면 모르지만 당시에는 대표도 아니었고 관여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만 당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든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적용할지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뭐 출마를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얘기 했다고 보지 않고요. 상황 현상 파악을 위해서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상황 파악을 위한 통화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 상황 파악을 합니까? 아니 무슨 뭐 사건 파악 1년 지나간 다음에 이제와 상황 파악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 시즌에 했으니까 공천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천과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작 가지고 이제 와서요. 아니 진작하든 지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진작하면 괜찮고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천 시즌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공천 시즌에서 하더라도 상황 파악하는 게 공천 시즌에 필요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공천 시즌에 하면 그게 불법입니까? 네. 누가 지금 불법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공천 시즌에 하면 문제고 그 전에 하면 문제가 아니라고 논리도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천과 연관이 없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공천과 연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공천 갈등의 또 하나의 뇌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재판부에 총선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지만 정혁진 변호사님,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한 거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요. 네. 출마하면 재판 연기한다 이런 규정 전혀 없어요. 그다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총선에 출마하니까 재판 연기해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 연기해 준다라고 하면 전국의 그 수많은 피고인들이 우르르 다 출마 안 한다라고 누가 보장을 갖다 하겠습니까?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은요. 이재명 대표에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충분히 너무너무 배려를 많이 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죄 벌써 대법원까지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1심도 거의 한 3분의 2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재판을 연기해달라 이거는 조금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법관의 인사 시즌이라서 재판이 별로 없었는데 26일부터 다시 이재명 대표 재판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2월 26일에 재판 하나 있고요. 27일에 또 있고요. 그 다음 주인 3월 8일에 하나 있고 3월 12일에 있고 그다음에 19일하고 22일에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재판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4월 달에도 재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민주당이 저런 상황에서 저런 분을 대표로 모시고 총선을 갖다 치를 수 있을까? 재판에 출석하는 걸 떠나가지고요. 재판 출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기자들이 다 공개 재판이니까 가가지고 또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지난 화요일 밤에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 대표 측근 의원들과 몇몇 의원들의 공천 문제를 상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참석했다고 알려진 의원들은 부인하거나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공천이 한창인 시기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 모릅니다. 당대표도 그렇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전혀 그 문제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어떤 자리 어떤 과정에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죠. 구체적으로 공천 관련한 사안들은 공관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만남도 좀 오해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사천 아니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이 대표 측도 당무 보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당무보고일 수 있죠. 그런데 당무보고를 심야에 할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첫째, 시간이 좀 늦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사무실이 좀 당무보고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고 참석 멤버들이 당무보고라면은 간부들과 그 정규적인 멤버들이 있을 텐데 정성호 의원이랄지 이런 좀 뭐랄까 측근들로 볼 수 있는 분들도 참석을 했고 자 당무 보고였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심야에 이루어지고 하니까 밀실이라는 생각도 나올 수 있고 또 사당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아울러서 이 사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서 반응을 보인 걸 보면.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점점점 이거예요. 이 쓸데없는 소리의 이 원조가 누구냐면 YS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곤란한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받으면 그 특유의 경남 사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랬거든요. 전라도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쓰잘데기 없는 소리.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왜 그런 게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지 하는 불쾌감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거 확인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도 아니다. 참석자들 아니라고 한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누가 그 행간을 읽어내느냐. 근데 일반 국민들은 만나는 시간이라든가 참석 멤버 그리고 거기에 논의됐다는 노웅래 의원이라든가 이런 당사자들의 반발 이런 걸 보니까 뭔가 떳떳지 못한 방식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기왕이면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잘 보완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었을 때
보다 더 투명하게 밝히면 의혹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당내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친문계 반발을 의식한 듯 생각이 짧았다며 반성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안철수 현상에 들떴던 저는 새 정치를 꿈꾸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양당 모두 깊숙이 경험을 해보니 그래도 민주당에 부족하나마 공공선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도리가 최소한 있었습니다. 당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무능하고도 정말 무책임한, 저는 네. 그중에서도 무관심한 이 정권에 꼭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같이 네, 하시죠. 네. 네,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놓고 아직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왜 복당을 또 허락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정치 행적을 보면 정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행적이 있고 또 본인이 뱉어놓은 말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연산군이라는 또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제 생각이 짧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탐대실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뭔가 화력을, 즉 이 현 정부를 향한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현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현주 의원의 메시지의 어떤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본인이 그동안 뱉어놓은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비판한다고 한들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당내 친문 의원들이 꽤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현주 전 의원이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친문에 대해서 굉장히 독설을 많이 퍼붓었거든요. 예. 다들 가슴 속에 상처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영입해서 악수까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소금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친문 세력은 당에서 모두 다 몰아내겠다. 아마 그런 어떤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왜냐? 이 이현주에는 입당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3주나 흘렀습니다. 네. 자, 당내 제가 알기로 아마 측근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고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이 이현주 전 의원이라는 그 친문을 향한 어떤 이 화력,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라는 화력이 아니라 사실상 당내 친문을 향한, 특히 이현주 전 의원이 이번에 입당을 하면서 본인이 중성동갑에 어떤 출마할 의향이 있다, 이런 걸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네. 거기는 아시겠지만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우연찮게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곳에 이현주 의원을 만약에 공천을 준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당내의 친문 세력과의 일대 결전, 그 전면에 이현주 전 의원을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렇게 오늘 입당을 했는데 결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플러스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또 나중에 이 상황을 두고 이현주 전 의원이 그때 제가 생각이 또 짧았습니다. 또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전 의원이 복당하자마자 또 중구 성동갑의 지역구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종석 전 실장을 또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곳인데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의 험지인 송파갑에서 경쟁력 조사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 중구의 성동갑에 뭐 출사표를 던질지 안 던질지를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뭐 저는 뭐 어디를 가든 뭐 경쟁해서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그걸 수긍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전략 공천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돌아온 상태에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거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경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겠어요? 뭐 저는 꼭 이게 뭐기 말하는 성동갑만을 볼 거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를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입당을 하면서 경선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혜를 누리거나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지역이든 경선을 할 텐데 꼭 성동갑일까 하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공천 내용 속에서 또 하나의 고민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또 조국 신당과의 연대 여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 전 장관을 향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거리두기를 또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은 거의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하고 이런 단합과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혁준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 신당의 연대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조금 전에도 봤듯이 조국 전 장관이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뭐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저런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되느냐? 깨끗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어떤 사람입니까?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유죄 판결 받은 게 뭐 오래오래 전이었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까? 지난 2월 8일에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항소심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저렇게 나와가지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내야 되겠다. 저렇게 말하면서 출마하는 것도 좀 그런데 신당까지 만들겠다. 그러한 신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상식적인 유권자들한테 그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알 거기 때문에 저런 신당과 같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 그렇게 생각이 없다는 것의 방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만에 하나 조국 신당이 뭐 한두 석이라도 얻으면 그때 가서야 뭐 이제 다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뭐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죠. 같이 할 수 없고요. 따로따로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진보적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까지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얻어야 되는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국 지금 신당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갈 것이고요.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만들고 있는 통합비례정당에도 조국 신당은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것도 뭐 이미 박홍근 TF 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조국 신당은 아까 뭐 조국 전 장관 얘기했던 건 선명하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9월을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 외치면서 아마 선거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현 정부와 대응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싫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 거니까 그럼 뭐 이제 조국 신당을 지지하거나 그쪽에 투표를 하시겠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조국 신당은 선거 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다만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야권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제3지대 세력이 모인 개혁신당, 통합 초반부터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돌연 취소했다가 오늘 오전에 이준석 공동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자회견 1시간 전인 오늘 오전 9시경에 또다시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일주일 전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 무리한 유정공학 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가지하고 호박을 접붙였는데 이게 잘 자라면 좋은데 이게 사전에 충분한 연구도 없이 갖다가 접을 붙이니까 동물로 말하면 더 심각한 사태가 온 거예요.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또 대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양두구육. 양두구육이라는 게 이제 안 좋은 비유기도 하지만 예. 그게 생물이라면 잘 되겠습니까? 제가 지나치게 좀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게 전혀 이념과 비전 또 그 안에 뭐 정의당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지금 그야말로 잡탕밥이에요. 잡탕밥은 뭐 맛있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 재료들이 섞여가지고 맛을 내면 좋은데 이게 비빔밥이면 이 비빔밥은 각 재료의 맛이 어우러지면서 시너지를 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개혁신당 안타깝게도 재료들의 맛이 따로 놀고 있어요. 게다가 이준석 대표와 저 이낙연 대표가 손을 잡았는데 둘이 서로 4-4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좀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합치면 이게 두 자릿수로 가야 되잖아요. 단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뭐 4%? 그거 어딘가로 날아갔어요. 그건 뭐냐? 지금 보시면 3-3이면 6은 돼야 되는데 합쳐서 2가 어디로 갔습니다. 저 2가 다른 당에는 큰 차이가 아닌데 본인들은 저게 심각한 거예요. 저게 지금 앞에 14가 돼도 지금 그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냐면 개혁신당에서 2030 남성들이 실망해가지고 지금 탈당 러시가 이어진 지는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달래야 되잖아요. 이런 탈당하는 그런 그 원래 지지자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요구를 합니다. 뭐 나를 그 전권 대표로 해달라. 그러니까 공동 대표인데 사실상은 내가 단독 등기 대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지분 얘기도 오가면서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의 요구를 현역 의원들은 다 근데 이쪽에 있잖아요. 한 명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낙연 신당 쪽에서는 안 된다. 그건 곤란하다. 자꾸 이러니까 이제 이준석 이 대표의 특유의 이제 소위 그 목리 있잖아요. 과거 이제 윤석열 후보와 대선 때도 나타났지만 그냥 안 나오고 잠적하고 그래서 이제 위기감을 부추기는 그런 방법인데 과연 이게 이번에도 통할지 좀 걱정도 되고 안타깝습니다. 네, 자 어제 회의 취소 실무 작업 때문이라고 했지만요. 정의당 출신 배복주 전 부대표의 합류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됐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배복주 전 부대표에 대해서는요. 두 사람은 전장현 시위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이준석 대표가 비문명적이다, 불법이다 뭐 이런 식의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사회적 위치 좀 고려해서 발언을 좀 신중하게. 배복주라는 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개혁신당에 입당해가지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한 무리수라는 것을 네, 개혁신당 지지자들의 반발 때문일까요? 이준석 대표, 배복주 전 부대표에게 공천이나 당직을 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선을 걷는데요. 이현정 의원님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이준석 리스크가 이제 개혁신당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그 지지층들이 모여 있는 펨코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굉장히 본인의 어떤 모든 정치적인 어떤 지지나 이걸 하는데 거기가 지금 요즘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엄청난 비난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지지층들이 강하게 이제 의견 소통을 하는 곳인데 왜냐하면 지금 배복주 전 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박경석 지금 전장현 대표의 부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에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각을 세웠죠. 자, 유호정 전 의원 정의당에 아주 이제 페미니즘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본인은 이제 반페미니즘 관련돼서 아주 척을 졌던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미래, 즉 이낙연 대표 측을 통해서 이제 지금 입당을 했고 또 이제 당직까지 이제 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지지층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지금 무마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로는 무마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합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거죠. 회의도 안 나오겠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한 지금 비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다는 것 때문에 아마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일단 오늘은 일단 이 뭐 수습을 하긴 했지만 과연 이게 수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합당을 할 때 서로 이게 너무 차이 나는 데서 뭔가 하나라도 뭔가 합치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시했던 지금 노인 어르신들 그 무임승차 문제라든지 네. 또 여성 군대 입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 다른 곳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극복하지 못하고 일단 모이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모여보니까 너무나 이질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또 뭔가 본인들의 토론과 양보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전혀 어떤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게 아닌가. 지금 개혁신당 본인 이야기 그 원래 구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글쎄요 제대로 된 항해도 하기 전에 상당히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잠시 언급됐던 대로 이준석 공동대표는요. 젠더 이슈로 대척점에 섰던 정의당 출신 유효정 전 의원과의 갈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로 합치기로 했고 예. 일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첨예한 갈등일수록 오히려 절제하고 공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겠다. 새로운 선택이라는 당권이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유호정 의원이 당원이 된 것이지 유호정 의원의 사상이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호정 의원이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개혁신당에서 주류적인 위치나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서로 다른 정치색을 보였던 세력들이 통합을 하면서 그 후폭풍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준봉 교수님, 그렇다면 이 제3지대가 모인 것은 그래도 이제 정권을 좀 국회의원이 되겠다, 좀 잡아보겠다 이러고서 모인 건데 이 지지자들을 이탈을 막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라면 뭐 지금 그냥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의 방법이라면 깨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본인 혼자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뭐 유호정 전 의원을 얘기하는 건데 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또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처음부터 하지를 말지. 왜 해서 들어오게 했고 들어왔는데 다른 당을 통해 들어왔으니까 자기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고 중요 직책은 맡지 않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하면 내분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를 예측을 못했냐고요. 누구도 다 예측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예측을 하지 못하고 통합을 시도했던 것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본인이 생각했던 기본적인 어떤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 아니었고 지금 돌아보면 결국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득 이거 하나만 보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잡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습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저렇게 계속 가면 이제 결국 결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저런 태도는 예전에 그래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좋은 어떤 지지를 갖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실망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후보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그 성함이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말하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을 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괜히 사실은 뭐 자기네들이 하는 소리지. 그 말 자체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그 당을 전부 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가 헐떡말떡 하는 건데 내가 그 복잡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걸 뭐 전혀 생각 좀 해보냐고. 네, 정혁준 변호사님, 공천관리위원회 출범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뭐 저도 알겠는데 저보다 훨씬 정치 구단이라고 하실 수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걸 모르겠습니까? 비빔밥이 되려면요 재료가 조화롭고 다 뭐 그 고추장도 좋아야 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거나 섞는다고 비빔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막 섞으면 뭐가 되냐면요.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 시골에 그 강아지 개 키울 때 그냥 아무거나 섞어가지고 밥 만들어 줬거든요. 그걸 개밥이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섞으면 그게 비빔밥입니까? 개밥이지. 최소한의 공유되는 이념도 없이 이익만으로 어떻게 정당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전 그것부터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번 총선에서는요. 복수를 위한 출마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런 출마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 또 국민의 어떤 민의를
국회에 대변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 후보자를 반대하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후보자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해서 출마했다는 거, 저는 그런 바람직한 정치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지역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공방거리는 뭐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이게 이제 국민의 선량이 됐나, 즉 국민의 어떤 대표를 뽑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말 부임한 뒤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겁니다. 전술도, 선수 관리도, 근무 태도도 모두 문제였다는 게 축구협회의 결론입니다. 이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결국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 부임한 지 354일 만 1년도 못 채우고 경질된 겁니다. 전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경질 의견이 모아진 지 하루 만에 정명규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2시간 반가량의 회의 직후 협회 측은 미국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전화로 교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하였고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 경질 배경에는 아시안컵 우승 실패에 대한 전술 패착 등 감독 리더십과 잦은 해외 체류 등 근무 태도가 꼽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SNS에 13경기 무패 행진과 함께 놀라운 여정이었다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 회장은 아시안컵 4강전 패배와 선수 간 불협화음 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와 대한축구협회에 가해지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를 채우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위원회를 새로 꾸릴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월드컵 예선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 무전술, 무책임 논란을 낳은 클린스만 감독, 어제부로 결국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발표되기 직전에 SNS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또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SNS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보였던 태도 같은 걸 조합해 봤을 때는 그리 달갑진 않은 게시물이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성원해준 분께 감사하다. 그리고 4강 이전까지 12개월 동안 13경기 연속 무패라는 놀라운 여정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돌아보시면은 어떤 팀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13경기 연속 무패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돌아보시면 우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강호였던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기록하고요. 또 포르투갈을 잡아내면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던 우리는 좋은 팀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팀을 물려받아서 1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엘살바도르 같은 팀과 홈에서 득점 없이 비기고요.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월드컵에 발도 내딛지 못했던 요르단이라든가 또 말레이시아 같은 팀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사투를 벌이면서 경기를 했을 정도로 1년 사이에 팀은 그렇게 망가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본인에 대한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본인은 13경기 동안 대표팀을 잘 이끌었는데 아시안컵이라는 단일 대회에서 4강이라는 성과를 냈는데 경질당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게시물이라고 추측됩니다. 네, 자 이제 관심은요. 최대 100억 원까지도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액의 위약금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재정적인 기여도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위약금을 모두 다 물어야 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마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서로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비밀 유지 조항이라고 해서 계약서 내용 자체가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막는 조항을 삽입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약금이라고 하면은 내가 사임하는 게 아닌 이상 지금은 경질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향후 계약 기간에 대한 잔여 연봉을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위약금 역시도 계약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몇 %로 줄고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계약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크린스만 감독의 연봉 자체가 어느 정도였으니까 크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의 위약금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100억 원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몽규 감독, 정몽규 이 회장이 어제 질의응답 상황에서 본인이 사제 출연을 하는 걸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 내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불거진 것이 크린스만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선임이 된 게 정상적인 대한축구협회 프로세서가 작동이 돼서 거기에 의거해서 좋은 후보라고 판단돼서 선임이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독단에 의해서 크린스만 감독이 낙점이 되고 단일 후보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됐다. 그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 정몽규 회장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어서 아마 그런 여론을 정몽규 회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했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것도 독단적으로 무능력한 크린스만 감독을 누군가가 데려왔다면 그러면 그 누군가가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위약금도 다 지불하고 왜 대한축구협회 예산으로 위약금까지 지불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클린스만 감독으로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위약금만 챙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일반적으로 감독들이 위약금을 여러 차례 받는 감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독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느냐, 아니면 본인이 사임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지금 중도 해임된 것처럼 경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임을 하게 되면은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경질이 되면은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위약금을 이제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크린스만 감독은 역대로 독일 대표팀 감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른 미넨이라는 독일 분데스리가 지금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거대한 팀이죠. 좋은 팀 감독을 했고, 그리고 나서 미국 대표팀,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이라는 또 분데스리가 클럽을 잠깐 맡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크린스만 감독이 대표팀뿐만 아니라 이제 클럽팀을 갔던 그 과거 사례들을 비춰보면 독일 대표팀은 계약이 만료가 됐고요. 거기서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바이른 미넨은 중간에 경질이 됐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위약금이 발생을 했을 거고요. 미국 대표팀도 계약 기간이 꽤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질당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위약금을 많이 받았고, 헤르타 베를린에서는 본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은 위약금이 없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은 사임이 아니라 경질 수순이니까 위약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요. 축구 대표팀 내부 분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준결승 전날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다툼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영국 매체에서 나왔는데요. 자, 그날 진실을 두고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구분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영국 더 선이라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일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가 됐는데요. 이례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봤을 때는 일단 요르단과의 준결승 전날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어떤 다툼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는 추측이라고 지금으로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에 부상이 있었다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다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사건의 재구성 또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도 물론 이제 두 선수 간의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네.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도 지금으로서는 사실이라면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크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대표팀의 기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것을 선수에게 자율에 맡기는 그러니까 본인의 전술, 전략적인 측면만 선수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생활까지도 선수들에게 다 알아서 하게끔 하는 리더십을 크린스만 감독이 보여줬거든요. 예. 애초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모든 지금 여론의 화살이 선수들에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누군가에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될 일이 왜 외부에 알려졌느냐 그리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문제를 왜 대한축구협회가 인정을 하면서 사건을 일파만파 키웠느냐 그쪽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는요, 이번 사건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How's it been? And tough week, but with the players, with the fans, with the staff, with the coaching staff, everybody, and they lift me up so well, and that's I'm back to positive Sonny again. I wondered if you had a message for the fans after that lovely reception that you got when you came back. I don't know. It's yeah, I would love to say thank you, and what can I say? It's just huge honor to getting reception like that, and yeah, toughest week of probably I would say of my life, but you guys all make me very happy again and lifted up. This moment I will never forget my life for my whole life until I die, and I will make sure that we make it something special. Try to make it happen this year. 네, 이제 또 궁금한 것은요. 갈등의 중심에 선 손흥민 선수와 또 이강인 선수 계속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있을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훌륭한 선수이고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분류하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을 만약에 했다면요. 그건 역시도 반성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제 선수를 용서를 해야 되는 것도 여론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지 두 사람끼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시인하고 끝날 게 아니라 두 선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서 대표팀 경기력이 저하가 됐다면 혹은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짐으로 해서 대표팀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다음 단계를 대한축구협회는 밟아가야 되잖아요. 규정에 의거해서 두 선수에게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표팀 경기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은 징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스텝을 밟아가지 않고 지금 사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크린스만 감독이라든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성토 자체로 인해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었잖아요. 여론에 대한 그런 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를 덮으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두 선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조속히 지금 다음 단계를 좀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자 빠르게 갈등이 봉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전 국민 관심사였던 축구협회 얘기까지 또 축구 대표팀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박찬하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통신시민위원회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 자막을 인용 보도한 MBC, TBS 등에 대해 오는 20일 의견 진술을 청취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의 순방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채널A는 법원 판결 이후 뉴스톱10에서 방송된 자막과 일부 문장을 삭제 조치한 바 있으며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네, 토요일 랭킹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